애 낳은 게 무슨 벼슬이야. 당장 와서 밥하고 청소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싸 도망치듯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잠든 아이를 끌어안고 핸드폰을 켠 순간 화면 가득 떠 있는 부재중 전화 무려 99통.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그 99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반격의 시작 신호였다는 것을.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산후조리원의 새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강지윤, 32살 중견기업에서 마케팅 기획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꼼꼼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으로 통했고 맡은 일은 새벽까지 붙들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부딪히는 게 싫어서 어지간한 일은 그냥 삼키고 넘기는 편이었죠. 좋게 좋게 둥글둥글 살자는 게 제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일주일 전 작은 딸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를 세어보며 눈물을 쏟던 순간 세상의 모든 모서리가 둥글게 깎여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의 솜털을 손끝으로 쓸어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그때 협탁 위에 엎어둔 핸드폰이 부르르 떨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3글자가 단숨에 제 명치를 눌렀습니다. 시어머니. 3글자가 이렇게 무거운 줄 결혼 전엔 정말 몰랐습니다. 이민호를 처음 만난 건 3년 전 봄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카페, 자리가 없어서 합석을 부탁한 사람이 이민호였습니다. 저기요, 정말 죄송한데 잠깐 앞에 앉아도 될까요? 보시다시피 자리가 여기밖에 안 남아서요. 이민호가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은행원답게 차림새가 단정했고 말끝마다 죄송하다, 감사하다를 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한쪽으로 밀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그 한마디로 시작된 인연이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민호는 다정했습니다. 야근하는 저를 위해 회사 앞으로 죽을 사들고 찾아왔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들고 지하철역에서 기다렸습니다. 지훈아, 비 오는데 우산도 없이 어쩌려고 그래. 내가 안 왔으면 이 비 다 맞을 뻔했잖아. 얼른 이리 와서 써. 이민호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우산 아래서 이 사람이라면 평생 비를 안 맞고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건 상견례 2달 전 한정식집에서였습니다. 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린 시어머니는 들어서자마자 제 위아래를 훑쳤습니다. 거기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앉아라. 그 한마디가 어찌나 차갑던지 저는 엉덩이를 반쯤 든 자세로 멈칫했습니다. 이민호가 옆에서 제 손을 꾹 잡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엄마, 첫 만남인데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시면 지훈 씨 얼겠어요. 지훈아, 우리 엄마가 원래 눈빛이 좀 카리스마가 있으셔. 긴장 풀고 편하게 앉아. 긴장은 무슨, 내가 뭐 잡아먹기라도 한대니? 번듯한 은행원 우리 민호 데려가려면 이 정도 눈초리는 웃으면서 견뎌야지. 안 그러니? 시어머니가 수저를 집으며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따라 웃었습니다. 아, 네, 제가 아직 모르는 게 많고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가르쳐 주시면 잘 배우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내 입으로 부족하다니 다행이다. 모르면 배워야지. 우리 집안 며느리 노릇하려면 시집 와서 밑바닥부터 싹 다 새로 배워라.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반찬 그릇을 슬쩍 밀며 말했습니다. 근데
넌 뼈대가 왜 이렇게 얇아 빠졌니? 손도 어린애 맹코롬 조막만 해가지고. 이래서야 제삿날 그 많은 전이나 제대로 부치겠어? 살림이나 제대로 하겠냐고.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슬그머니 오므렸습니다. 그날 밤 이민호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훈아, 오늘 많이 놀랐지? 우리 엄마가 겉보기엔 좀 깐깐하고 독해 보여도 속은 진짜 따뜻한 분이셔. 내가 며느리로서 싹싹하게 먼저 좀 맞춰드리면 금방 예뻐해 주실 거야.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깐깐한 시어머니쯤은 어느 집에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날이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 경고를 끝내 알아채지 못했죠.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어머니. 여보세요. 너 지금 당장 안 튀어오고 거기 처박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네, 저 아직 산후조리원에 있어요, 어머니. 애 낳은 지 이제 겨우 일주일밖에 안 돼서 몸도 덜 풀렸고, 몸이 덜 풀려. 내가 지금 팔자 좋게 거기 누워서 쉴 때야. 내일 모레가 너희 시할아버지 제사야. 당장 그 비싼 조리원 방 빼고 짐 싸서 본가로 튀어와. 저는 귀를 의심하며 핸드폰을 고쳐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정말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밑에 상처도 덜 아물었고 전몸살이 심해서 열도 펄펄 끓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애 하나 낳은 게 무슨 큰 벼슬이라고 유난을 떨어. 나 때는 말이야, 만삭배 부여잡고 밤매다가 애 쑥 낳고 그날 저녁에 바로 부엌 들어가서 시부모 밥상 차렸어. 쯧쯧, 요즘 것들은 하여간 엄살은.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산모는 찬바람 쐬면 절대 안 된다고, 최소한 3주는 꼼짝 말고 누워 있어야 뼈에 바람 안 든다고 하셨어요. 의사, 그 의사놈이 우리 집안 조상님 제사 지내준대. 헛소리 말고 당장 와서 제사상에 올릴 전 부치고 손님들 올 거니까 마당부터 싹 쓸어놔. 친척들 20명은 넘게 올 거니까 음식 잔뜩 장만해야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일말의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두고 부엌에 서서 기름 냄새를 맡으라는 말이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제사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저도 며느리 도리하고 싶은데 지금은 제가 걷기도 힘들 정도로 아파서. 뭐? 너 지금 감히 시어미가 오라면 오는 거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에 토를 달아. 토를 다는 게 아니라요, 어머니. 갓난쟁이 안고 거길 어떻게 가요. 산후조리 제대로 못하면 평생 고생한다고. 산후조리. 아이고, 내 귀가 다 따갑다. 그놈의 산후조리. 내 친정 엄마가 널 얼마나 금지옥엽으로 키웠는지 몰라도 우리 집안으로 시집왔으면 우리 집 법도를 따라야지. 어디서 시댁 식구들 다 모이는데 혼자 공주 노릇을 하려고 들어. 시어머니가 말어리를 끊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아주 널 처음 볼 때부터 알아봤다. 삐쩍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시집와서 밥값도 못하고 살림 하나 야무지게 못할 상이라고 말이야. 저는 핸드폰을 든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 잘난 우리 민호가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데려왔을 때부터 내 가슴이 아주 무너졌다. 저렇게 손목 얇은 게 제사 음식을 하겠어. 집안 살림을 하겠어. 그래도 우리 착한 아들이 죽고 못 산다니까 내가 억지로 두 눈 꾹 감고 받아준 거 아니야. 어머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시끄러워.
딱 2시간 준다. 2시간 안에 짐 싸서 우리 집 현관문 열고 안 들어오면 넌 내 며느리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집 안에 발들릴 생각 꿈에도 하지 마. 각오 단단히 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침대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다 못해 명치가 아파왔습니다. 산모용 가운 자락을 움켜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알던 시어머니가 맞나, 아니면 누가 핸드폰을 바꿔치기 한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는 비척비척 일어나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이민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지난주 분만실 밖에서 시어머니가 들이닥쳐 산모복 차림에 제게 호통을 치는데도 이민호는 한마디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유, 지윤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엄마가 화나서 홧김에 좀 그러시는 거지 뭐. 내가 둥글게 좀 이해해줘라, 응? 이민호는 그 말만 반복했죠. 저는 옷가지를 캐리어에 쑤셔 넣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려서 지퍼가 잘 잠기지 않았습니다. 베넷저고리 몇 벌을 가슴에 안고 잠든 아이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입술이 옴쭉거렸습니다. 아가야, 우리 예쁜 딸.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널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해서. 엄마가 진짜 미안해.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조리원 카운터에서 직원이 놀란 얼굴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 산모님, 캐리어는 왜 끌고 나오세요? 지금 퇴소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직 몸 회복도 덜 되셨고 밖엔 찬바람 불어서 쐬면 큰일 나요. 정말 죄송해요. 집에 갑자기 아주 급한 사정이 생겨서요. 계산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동문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눈물에 번져 노랗게 일렁였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흘끔 저를 보더니 조용히 휴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휴지를 받아든 채로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치심인지 서러움인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친정집 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3번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지윤아, 내가 이 한밤중에 여기 웬일이야. 아니, 그리고 그 핏덩이 애는 또 왜 찬바람 맞춰가며 안고 온 거야. 엄마 엄마. 말이 그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받아 안고는 제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땀은 또 왜 이렇게 흘리고 얼굴은 왜 이리 헬쑥해. 대체 누가 내 귀한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다 닳아가는 화면을 켜자 알림창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99통, 문자 메시지 47통, 전부 한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가장 위에 뜬 문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올 때부터 아주 꼴도 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들었다. 내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앞으로 어떻게 되나 똑똑히 두고 봐라. 저는 핸드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지윤아, 아이고 지윤아, 너 왜 이래? 눈 좀 떠봐. 정신 좀 차려봐. 엄마 애간장 다 녹는다. 지윤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가 그제야 작게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새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강지윤, 32살, 중견기업에서 마케팅 기획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꼼꼼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으로 통했고, 맡은 일은 새벽까지 붙들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부딪히는 게 싫어서 어지간한 일은 그냥 삼키고 넘기는 편이었죠. 좋게 좋게 둥글둥글 살자는 게 제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일주일 전 작은 딸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를 세어보며 눈물을 쏟던 순간 세상의 모든 모서리가 둥글게 깎여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의 솜털을 손끝으로 쓸어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그때 협탁 위에 엎어둔 핸드폰이 부르르 떨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3글자가 단숨에 제 명치를 눌렀습니다. 시어머니. 3글자가 이렇게 무거운 줄 결혼 전엔 정말 몰랐습니다. 이민호를 처음 만난 건 3년 전 봄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카페, 자리가 없어서 합석을 부탁한 사람이 이민호였습니다. 저기요, 정말 죄송한데 잠깐 앞에 앉아도 될까요? 보시다시피 자리가 여기밖에 안 남아서요. 이민호가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은행원답게 차림새가 단정했고 말끝마다 죄송하다, 감사하다를 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한쪽으로 밀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그 한마디로 시작된 인연이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민호는 다정했습니다. 야근하는 저를 위해 회사 앞으로 죽을 사들고 찾아왔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들고 지하철역에서 기다렸습니다. 지훈아, 비 오는데 우산도 없이 어쩌려고 그래. 내가 안 왔으면 이 비 다 맞을 뻔했잖아. 얼른 이리 와서 써. 이민호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우산 아래서 이 사람이라면 평생 비를 안 맞고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건 상견례 2달 전 한정식 집에서였습니다. 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린 시어머니는 들어서자마자 제 위아래를 훑쳤습니다. 거기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앉아라. 그 한마디가 어찌나 차갑던지 저는 엉덩이를 반쯤 든 자세로 멈칫했습니다. 이민호가 옆에서 제 손을 꾹 잡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엄마, 첫 만남인데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시면 지훈 씨 얼겠어요. 지훈아, 우리 엄마가 원래 눈빛이 좀 카리스마가 있으셔. 긴장 풀고 편하게 앉아. 긴장은 무슨, 내가 뭐 잡아먹기라도 한다니? 번듯한 은행원 우리 민호 데려가려면 이 정도 눈초리는 웃으면서 견뎌야지. 안 그러니? 시어머니가 수저를 집으며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따라 웃었습니다. 아, 네, 제가 아직 모르는 게 많고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가르쳐 주시면 잘 배우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내 입으로 부족하다니 다행이다. 모르면 배워야지. 우리 집안 며느리 노릇하려면 시집 와서 밑바닥부터 싹 다 새로 배워라.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반찬 그릇을 슬쩍 밀며 말했습니다. 근데 넌 뼈대가 왜 이렇게 얇아 빠졌니? 손도 어린애 맹코롬 조막만 해가지고. 이래서야 제삿날 그 많은 전이나 제대로 부치겠어? 살림이나 제대로 하겠냐고.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슬그머니 오므렸습니다. 그날 밤 이민호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훈아, 오늘 많이 놀랐지? 우리 엄마가 겉보기엔 좀 깐깐하고 독해 보여도 속은 진짜 따뜻한 분이셔. 내가 며느리로서 싹싹하게 먼저 좀 맞춰드리면 금방 예뻐해 주실 거야.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깐깐한 시어머니쯤은 어느 집에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날이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 경고를 끝내 알아채지 못했죠.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어머니. 여보세요. 너 지금 당장 안 튀어오고 거기 처박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네, 저 아직 산후조리원에 있어요, 어머니. 애 낳은 지 이제 겨우 일주일밖에 안 돼서 몸도 덜 풀렸고, 몸이 덜 풀려. 내가 지금 팔자 좋게 거기 누워서 쉴 때야. 내일 모레가 너희 시할아버지 제사야. 당장 그 비싼 조리원 방 빼고 짐 싸서 본가로 튀어와. 저는 귀를 의심하며 핸드폰을 고쳐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정말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밑에 상처도 덜 아물었고 전몸살이 심해서 열도 펄펄 끓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애 하나 낳은 게 무슨 큰 벼슬이라고 유난을 떨어. 나 때는 말이야, 만삭배 부여잡고 밤매다가 애 쑥 낳고 그날 저녁에 바로 부엌 들어가서 시부모 밥상 차렸어. 쯧쯧, 요즘 것들은 하여간 엄살은.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산모는 찬바람 쐬면 절대 안 된다고, 최소한 3주는 꼼짝 말고 누워 있어야 뼈에 바람 안 든다고 하셨어요. 의사, 그 의사놈이 우리 집안 조상님 제사 지내준대. 헛소리 말고 당장 와서 제사상에 올릴 전 부치고 손님들 올 거니까 마당부터 싹 쓸어놔. 친척들 20명은 넘게 올 거니까 음식 잔뜩 장만해야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일말의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두고 부엌에 서서 기름 냄새를 맡으라는 말이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제사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저도 며느리 도리하고 싶은데 지금은 제가 걷기도 힘들 정도로 아파서. 뭐? 너 지금 감히 시어미가 오라면 오는 거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에 토를 달아. 토를 다는 게 아니라요, 어머니. 갓난쟁이 안고 거길 어떻게 가요. 산후조리 제대로 못하면 평생 고생한다고. 산후조리. 아이고, 내 귀가 다 따갑다. 그놈의 산후조리. 내 친정 엄마가 널 얼마나 금지옥엽으로 키웠는지 몰라도 우리 집안으로 시집왔으면 우리 집 법도를 따라야지. 어디서 시댁 식구들 다 모이는데 혼자 공주 노릇을 하려고 들어. 시어머니가 말어리를 끊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아주 널 처음 볼 때부터 알아봤다. 삐쩍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시집와서 밥값도 못하고 살림 하나 야무지게 못할 상이라고 말이야. 저는 핸드폰을 든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 잘난 우리 민호가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데려왔을 때부터 내 가슴이 아주 무너졌다. 저렇게 손목 얇은 게 제사 음식을 하겠어. 집안 살림을 하겠어. 그래도 우리 착한 아들이 죽고 못 산다니까 내가 억지로 두 눈 꾹 감고 받아준 거 아니야. 어머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시끄러워. 딱 2시간 준다. 2시간 안에 짐 싸서 우리 집 현관문 열고 안 들어오면 넌 내 며느리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집안에 발들릴 생각 꿈에도 하지 마. 각오 단단히 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침대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다 못해 명치가 아파왔습니다. 산모용 가운 자락을 움켜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알던 시어머니가 맞나, 아니면 누가 핸드폰을 바꿔치기 한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는 비척비척 일어나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이민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지난주 분만실 밖에서 시어머니가 들이닥쳐 산모복 차림에 제게 호통을 치는데도 이민호는 한마디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유, 지윤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엄마가 화나서 홧김에 좀 그러시는 거지 뭐. 내가 둥글게 좀 이해해줘라, 응? 이민호는 그 말만 반복했죠. 저는 옷가지를 캐리어에 쑤셔 넣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려서 지퍼가 잘 잠기지 않았습니다. 베넷 저고리 몇 벌을 가슴에 안고 잠든 아이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입술이 옴쭉거렸습니다. 아가야, 우리 예쁜 딸.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널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해서. 엄마가 진짜 미안해.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조리원 카운터에서 직원이 놀란 얼굴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 산모님, 캐리어는 왜 끌고 나오세요? 지금 퇴소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직 몸 회복도 덜 되셨고 밖엔 찬바람 불어서 쐬면 큰일 나요. 정말 죄송해요. 집에 갑자기 아주 급한 사정이 생겨서요. 계산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동문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눈물에 번져 노랗게 일렁였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흘끔 저를 보더니 조용히 휴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휴지를 받아든 채로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치심인지 서러움인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친정집 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3번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지윤아, 내가 이 한밤중에 여기 웬일이야. 아니, 그리고 그 핏덩이 애는 또 왜 찬바람 맞춰가며 안고 온 거야. 엄마 엄마. 말이 그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받아 안고는 제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땀은 또 왜 이렇게 흘리고 얼굴은 왜 이리 헬쑥해. 대체 누가 내 귀한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다 닳아가는 화면을 켜자 알림창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99통, 문자 메시지 47통, 전부 한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가장 위에 뜬 문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올 때부터 아주 꼴도 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들었다. 내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앞으로 어떻게 되나 똑똑히 두고 봐라. 저는 핸드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지윤아, 아이고 지윤아, 너 왜 이래? 눈 좀 떠봐. 정신 좀 차려봐. 엄마 애간장 다 녹는다. 지윤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가 그제야 작게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집 거실 소파에 앉은 채로 밤을 새웠습니다.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 그릇은 손도 대지 못하고 식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안방에서 헛기침만 거듭하셨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를 무릎 위에 눕히고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이민호에게서는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분명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일러 바쳤을 텐데 남편의 침묵은 차라리 시어머니의 호통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아침 7시가 되어서야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5번 가고 나서야 이민호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나야. 지윤아. 너 친정 갔다며. 엄마가 난리야.
이민호의 목소리에 졸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대충 들었어. 제사 음식 좀 해달라고 그러신 거잖아. 민호야, 나 산후조리원에 있었어. 애 낳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한테 전 부치러 오라고 하셨다고. 저는 목소리를 낮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이민호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좀 그렇긴 한데 어차피 못 가는 거 그냥 죄송하다 하고 끊으면 되잖아. 왜 이를 키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퇴근하고 갈게. 너도 좀 자. 저녁 8시 친정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민호가 정장 차림 그대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빈손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러 오는 사람이 분유 한 통, 기저귀 한 봉지조차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입술을 깨물며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이민호를 마주 봤습니다. 앉아. 앉을 시간 없어. 짐 챙겨. 집에 가자. 이민호가 손목시계를 흘끔 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이야기 좀 해.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해. 엄마 지금 혈압 올라서 누워 계셔.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혈압이 오를 일이야. 어머니가 나한테 한 말, 너 다 들었어. 엄마가 홧김에 한 말이야. 너도 알잖아. 우리 엄마 성격. 이민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드려서 죄송하다고 해. 그럼 다 풀려.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호야, 내가 왜 사과해? 엄마가 어른이잖아. 어른한테 먼저 숙이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애 낳은 게 무슨 벼슬이냐고 했어. 손목 얇아서 살림도 못할 줄 알았다고 했어. 두고 보라고 문자 보냈어. 저는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는 걸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른이 며느리한테 할 소리야. 지훈아, 너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애 낳더니 사람이 변했어. 이민호가 소파 팔걸이를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연애 3년, 결혼 2년 한 번도 이민호한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처음으로 목 끝까지 차오른 비명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미친 거잖아. 이민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강지훈,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내가 너희 집 식모야. 산모복 입은 사람한테 전 부치러 오라는 게 정상이야. 말 다 했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너 어제 나한테 전화 한 통 했어. 카톡 한 줄 보냈어. 분만실에서도 너 어머니 편들었지. 내가 무통주사 못 맞아서 비명 지를 때 너 어머니랑 같이 복도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어. 저는 한 번 터진 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못 살겠다, 진짜. 너 친정에서 며칠 더 있어. 머리 식으면 그때 들어와. 이민호가 현관문을 거칠게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방 안에서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는데 거실 전화기가 따르릉 울렸습니다. 엄마가 무심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저는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뜨던 손을 멈췄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천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신지요? 아, 사돈. 엄마가 마른 침을 삼키며 의자에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수화기에서 시어머니의 말소리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사돈,
딸을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시어미 전화를 그렇게 끊어요. 사돈, 우리 지훈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몸 안 좋은 게 무슨 자랑이라고. 애 하나 낳은 거 가지고 온 집안이 떠받들어야 돼요. 사돈, 말씀이 좀. 내가 말씀이 좀 어쨌다는 거예요. 사돈도 딸년이랑 똑같네. 가정교육이 그래서야 딸을 시집 보냈겠어요. 엄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에서 수화기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강지훈. 너 잘 만났다.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안 오면 우리 민호랑 끝이야. 시어머니가 숨도 쉬지 않고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친정 엄마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가 뭘 잘못 말했는데. 사실 그대로 말한 건데.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머니, 끊겠습니다. 야, 강지훈. 너 거기서.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식탁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이 평생을 곱게만 사신 분이 환갑 넘은 나이에 며느리 가정교육 운운하는 모욕을 듣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너무 작아서 제 팔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진짜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가 흐느끼며 제 등을 마주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민호는 저를 지켜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저녁부터 이민호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의 카톡만 쉴 새 없이 날아왔습니다. 내 짐 다 내놓을 거니까 알아서 가져가라. 민호 인생 망친 년. 너 같은 거 데려온 게 내 평생의 한이다. 저는 한 줄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할 가치도 없었고 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작은 아이에게 이런 아빠를, 이런 할머니를 그대로 안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보드라운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5개의 손가락이 제 검지를 꼭 쥐었습니다. 쥐는 힘이 어찌나 야무진지 가슴 한쪽이 뻐근해졌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작은 손가락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베개 한쪽이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켜자 시어머니의 카톡 알림이 또 하나 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그대로 엎어두었습니다. 조리원에 남겨둔 짐을 가지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봐주시는 동안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릿하게 지나가는 거리 풍경이 남의 동네처럼 낯설었습니다. 조리원 자동문이 열리자 익숙한 우윳빛 조명과 분유 냄새가 한꺼번에 코끝으로 밀려왔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짐을 받아들고 휴게실 구석 소파에 잠시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유 쿠션이 가지런히 놓인 휴게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는데 결국 그 사이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에 가만히 휴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옆방을 쓰던 분이었습니다. 조리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목례만 나누었던 단정한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지로 눈가를 찍었습니다. 여자가 제 옆 소파에 살짝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오지랖인 거 아는데요. 어제 휴게실 옆에서 통화하시는 거 들었어요. 여자가 무릎 위에 손을 얌전히 모은 채 말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부끄럽네요. 그렇게 큰 소리로 통화했나 봐요. 산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쪽 목소리가 워낙 컸어요. 여자가 옅게 웃으며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글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름과 변호사라는 두 글자가 보였습니다. 서지혜라고 해요. 이혼이랑 가족 문제 쪽으로 주로 일해요. 서 변호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요. 좀 많이 봤거든요. 산모님 같은 분들. 저는 명함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렇게 심한 일인가요? 제가 겪은 게요. 심한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요. 산모님이 지금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넘어가면 그게 심한 거예요. 서 변호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또 핑 돌았습니다. 당장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명함만 가지고 계세요. 필요하실 때 연락 주시면 돼요.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 변호사가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런 일은요. 처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평생을 좌우해요. 너무 오래 참지 마세요. 저는 명함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평생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아온 저의 어떤 단단한 둑을 살짝 건드린 기분이었습니다. 이민호는 사흘째 친정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엄마에게 잠시 맡기고 신혼집에 들렀습니다. 분유 보관통과 아이 옷까지 몇 벌이 더 필요했습니다. 빈집은 적막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칠 묵은 컵라면 용기가 굴러다녔고 싱크대에는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 옷장에서 아이 짐을 챙겨 종이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러다 화장대 위에 놓인 흰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행 마크가 찍힌 봉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대출 이자 안내문이었습니다. 수신인 칸에 적힌 이름이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안내문을 들고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 5천만 원, 이번 달 이자 금액이 또렷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적 없는 통장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 자판이 미끄러웠습니다. 은행 사이트에 제 이름으로 접속해 보니 모르는 계좌가 2개 더 떠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통장, 또 하나는 신용대출이었습니다. 합쳐서 1억이 조금 넘는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게 뭐야? 저도 모르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부엌 한쪽에 놓인 이민호의 사무용 가방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끌어와 안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이민호가 평소에 잘 잠그지도 않는 가방이었습니다. 낡은 통장 2개가 손에 잡혔습니다. 하나는 이민호 월급 통장, 다른 하나는 처음 보는 통장이었습니다. 월급 통장을 펼쳤습니다. 매달 25일에 들어온 월급의 8알이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한 곳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체된 곳의 이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매달 4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결혼한 2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그쪽으로 흘러가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든 채 식탁 위에 엎드렸습니다. 생활비가 늘 빠듯하다고, 카드값이 빡빡하다고 하던 이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제 월급으로 기저귀 값을 댔습니다. 산후 보약도 친정 엄마가 지어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통장을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상가 분양이라는 단어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도시 어디라는 주소도 보였습니다. 분양가가 4억이 넘었습니다. 계약금만 1억 가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들어 시어머니의 카톡 프로필을 띄웠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시어머니가 새로 산 외제차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지난 명절에 시어머니가 자랑하던 그 차였습니다. 아들이 효자라서 엄마 모시고 다니라고 사줬어.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활짝 웃으며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차의 할부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 통장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었습니다. 제가 야근을 하며 받은 월급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쥘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통장 내역과 대출 안내문을 한 장씩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민호의 핸드폰 충전기 옆에 놓인 메모지에는 다음 달 상가 중도금 일정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어머니 글씨로 보이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민호야, 다음 달 7천만 원 더 필요해. 지훈이 명의로 한 번 더 알아봐. 저는 그 메모를 보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이 흐느낌으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은 채로 무릎이 푹 꺾이도록 울었습니다. 평생 둥글게만 살아왔던 제 인생이 지난 2년 내내 누군가의 지갑이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민호의 다정함도 시어머니의 깐깐함도 전부 잘 짜인 무대였습니다. 저는 그 무대 위에서 혼자만 진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저는 식탁 위 휴지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가방을 뒤져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이름이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종이의 모서리가 만져졌습니다. 너무 오래 참지 마세요. 서 변호사의 말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명함에 적힌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갔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신호음이 두 번째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한복판 작은 빌딩 7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오셨네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서 변호사가 응접 소파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통장 사진과 대출 안내문, 카톡 캡처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서 변호사가 안경테를 살짝 올리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침을 한번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신혼집 갔다가요. 우연히 다 봤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 시간 많아요. 서 변호사가 종이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넘겼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손을 모아 쥐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안에 종이 넘기는 소리만 사각거렸습니다. 서 변호사가 마지막 장을 덮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산모님, 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에요. 서 변호사가 안경을 탁자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명의 도용이 분명해 보여요. 형사사건이에요. 저는 두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깊이 박혔습니다. 민호가요.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산모님, 지금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한 건요. 서 변호사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 변호사의 눈빛이 아주 단단했습니다. 산모님 마음대로 화내고 마음대로 따지면요. 저쪽이 다 숨겨버려요. 통장도 대출 서류도 도장도요. 한번 숨으면 못 찾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을 쓰셔야 돼요. 서 변호사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신혼집으로 돌아가세요. 잘못했다 말씀하시고요.
시어머니한테도 무릎 꿇으셔야 해요. 한 달 길면 2달이에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요. 무릎을요. 무릎 한 번에 평생이 달려 있어요. 산모님이 모은 증거가 많을수록 나중에 양육권하고 재산 분할이 다 달라져요. 서 변호사의 말 끝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 종이 모서리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차가운 거실 식탁에 엎드려 울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제 검지를 꽉 쥐던 아이의 손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서 변호사가 작은 녹음기 한 대를 봉투에 담아 제게 건넸습니다. 필요하실 거예요. 시어머니랑 단둘이 있을 때 켜두시고요. 들킬 만한 자리에 두시면 안 돼요. 저는 봉투를 받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민호의 번호를 띄워놓고 한참을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가기도 전에 이민호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나야.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가늘게 깔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잘못했어.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심이야. 응. 내가 너무 예민했어. 어머니한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 집에 들어가도 돼. 진작에 그러지 그랬어. 이민호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해놓을게. 들어와. 저는 통화를 끊고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되라는 말. 내 집에 들어가는데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그 말이 가슴 한쪽을 거칠게 긁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신혼집에 들어선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 하나 들고 곧장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제가 산후에 마음이 안 좋아서요. 어머니한테 못할 짓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좀 드냐? 네, 어머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앞으로 시어미한테 토 달면 어떻게 되는지 너도 봤지. 네. 명심할게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물 한 잔 떠와라. 미지근한 거로. 네, 어머니.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따르는 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잔을 2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잔을 그대로 시어머니 머리에 부어버리는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상상을 꾹꾹 눌러 삼키고 2손으로 잔을 공손히 건넸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시어머니가 잔을 받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민호가 너 잘 가르쳤네. 저는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이라면 군말 없이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고 시어머니가 오는 날이면 화장실 변기까지 닦았습니다. 분유를 데우면서도 한 손엔 늘 작은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학벌이 부족하다며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 이민호가 어머니에게 다음 달 중도금이 부족하니 처가에 손을 한 번 더 벌려보겠다고 말하는 소리. 저는 그 모든 소리를 작은 기계 안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이민호가 잠든 새벽이면 저는 거실 식탁에 노트북을 펴놓고 앉았습니다. 이민호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사이 슬쩍 봐둔 핸드폰 잠금 패턴을 저는 2번 만에 외웠습니다. 은행 앱에 들어가 거래 내역을 한 장씩 캡처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보낸 카톡, 부동산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 상가 계약서 사진까지. 새벽 3시가 넘으면 가슴이 두근거려
화면 글씨가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캡처한 파일을 작은 메모리에 옮겨 담았습니다. 메모리는 아이 기저귀 가방 안쪽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이민호도 시어머니도 기저귀 가방까지 뒤지지는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방을 닫으며 저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입술이 옴쭉거리며 단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러는 거 다 너 때문이야. 저는 아이의 이마를 손끝으로 살며시 쓸었습니다. 엄마가 좀 더 독해질게. 저녁상을 차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와 제 등 뒤에 섰습니다. 강지훈, 너 요즘 좀 사람이 된 것 같다. 저는 칼질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그래. 진작에 이렇게 좀 살지.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웃음을 흘리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앞치마 안쪽 주머니에서 녹음기가 조용히 돌아가는 것을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작은 빨간 불빛이 천 너머에서 또렷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도마 앞에 섰습니다. 칼을 잡은 손에 처음으로 조금도 떨림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모였다고 서 변호사가 알려준 건 2달이 다 되어가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 걸 거예요. 네. 준비할게요. 저는 통화를 끊고 거실 한쪽 벽시계를 올려다봤습니다. 이민호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흘간 지방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복직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지훈 씨, 우리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큰 프로젝트 하나 맡길 거예요. 네, 팀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음 날 친정 엄마가 신혼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저는 엄마 손에 작은 쪽지 한 장을 슬쩍 건넸습니다. 쪽지에는 친정 옆 오피스텔 주소와 새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쪽지를 손에 쥐고 저를 빤히 봤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해줄게. 일단 가지고만 있어.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쪽지를 외투 안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수요일 새벽 5시였습니다. 이민호가 출장 가방을 끌고 현관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를 포대기로 감싸 안았습니다. 미리 싸둔 캐리어 2개와 큰 가방 3개가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3시간 만에 짐을 모두 옮겼습니다.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마지막 박스를 차에 실으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이게 다죠? 네, 다예요. 가주세요. 저는 신혼집 현관에 잠시 서서 안을 둘러봤습니다. 2년 동안 제가 닦고 쓸고 정리하던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져갈 것은 제 옷과 아이 짐, 친정에서 사준 가전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이민호의 양복은 한 벌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제 결혼 사진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새로 바꿨습니다. 들어올 수 없게 단 한 번도. 새 오피스텔에 짐을 푼 그날 오후 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모님, 다 들어갔어요. 가압류, 이혼 소장, 형사 고소장. 3군데 동시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오피스텔 창 너머로 노을이 길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새 침대 위에서 2 다리를 버둥대며 옹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누워 작은 발을 손바닥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민호의 전화는 다음 날 아침에 걸려왔습니다. 신호음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강지훈, 너 지금 어디야? 이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집에 왔는데 너 짐이 없어. 도어록도 안 열려. 너 미쳤어. 이혼 소장 받았지.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이민호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강지훈, 너 이거 장난이지. 농담이지. 농담 같아. 엄마가 지금 쓰러지셨어. 너 책임질 수 있어. 민호야. 저는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1억 빌린 거, 그거 어디다 썼어? 수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월급 통장 봤어. 매달 400씩 어머니한테 보낸 거. 그 돈으로 산 상가 분양 계약서도 봤어. 어머니가 너한테 보낸 카톡도 봤어. 지훈이 명의로 한 번 더 알아보라고 한 거. 그건 이민호가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다 너 잘 되라고. 우리 가족 잘 되라고 한 거야. 엄마가 상가 잘 되면 다 갚으려고 했어. 누구한테 갚아? 너한테. 내 돈을 빌려서 내 명의로 산 상가를 잘 되면 나한테 갚아.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강지훈,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 응, 법원에서 만나. 저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는 손이 신기할 만큼 떨리지 않았습니다. 복직한 회사에서는 큰 프로젝트 하나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제품 마케팅 기획안 전체였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회의실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를 가볍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아이디어들이 한 줄 한 줄 화면 위로 흘러나왔습니다. 이민호도 시어머니도 통장도 대출도 잠시 잊혔습니다. 저는 그 2시간 동안 그저 강지훈 기획자였습니다. 기획안 발표가 있던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임원진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저는 또박또박 발표를 마쳤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본부장님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강지훈 기획자, 좋네요. 이대로 갑시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책상 아래에서 2주먹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회사 로비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 쪽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이민호가 정장 차림에 머리도 빗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이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여기 내 회사야. 일어나. 지훈아, 제발. 이민호가 제 바짓단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던 보안 요원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강지훈, 지훈아. 이민호가 2팔이 붙들린 채로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민호의 외침이 회전문 너머로 멀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팀장님이 조심스럽게 저를 보셨습니다. 지훈 씨, 괜찮아요. 네, 팀장님. 죄송합니다.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요. 아니에요. 일찍 들어가요, 오늘은. 저는 팀장님께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게 천천히 책상 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퇴근 후 오피스텔에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안고 거실에서 동요를 흥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받아 안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캔맥주 하나를 꺼내 따개를 땄습니다. 치익하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한 모금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차가운 거품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엄마가 맞은편에 앉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엄마, 나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 발표도 잘했어.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엄마가 눈가를 손등으로 살며시 닦으셨습니다. 저는 맥주캔을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야경이 환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느 한 칸이 제 집이라는 게 새삼 실감 났습니다. 아이가 제 가슴팍에 작은 얼굴을 비비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손바닥으로 토닥였습니다. 토닥이는 손길에 맞춰 제 심장도 천천히 고요해졌습니다. 복직한 지 한 달이 지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엄마 품에 살며시 안겨드렸습니다. 엄마, 분유는 2시간 뒤에 한 번 더 먹이고 트림 꼭 시켜줘. 알았어. 걱정 말고 다녀와. 엄마가 아이의 작은 손을 살랑살랑 흔들어 저에게 인사를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현관을 나서며 친정집 쪽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같은 단지 안 길 하나만 건너면 닿는 거리였습니다. 마음 한쪽이 그래도 든든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저는 곧장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신제품 출시 일정 점검 회의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7통, 모두 친정 엄마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기도 전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훈아, 지훈아, 아이가 없어. 엄마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말해. 무슨 소리야? 민호가 왔어. 시어머니랑 같이. 아이 보러 잠깐 왔다고 해서 문 열어줬는데 엄마가 흐느낌 사이로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나를 밀쳤어. 어깨를 부딪혔어. 그러더니 아이를 안고 차로 뛰어갔어. 시어머니가 옆에서 길을 막아서 내가 따라가지를 못했어.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엄마, 다친 데는? 엄마 어디 다쳤어? 엄마는 괜찮아. 지훈아, 아이는 어떻게? 응, 엄마, 끊지 말고 거기 있어. 내가 지금 갈게.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팀장님께 짧게 인사만 드리고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손이 너무 떨려 시트벨트를 2번 만에 채웠습니다. 오피스텔 앞에 도착하자 엄마가 현관 앞 화단에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이 까져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엄마, 병원부터 가자. 아이가 먼저야. 지훈아, 아이부터 찾아. 엄마가 제 팔을 붙잡으며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지훈, 너 잘 만났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의기양양했습니다. 애 잘 데려왔다. 따끈한 분유 먹여서 재워놨어. 어머니, 당장 아이 데려다 놓으세요. 지금요.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 애가 누구 핏줄인데. 우리 손주야. 우리 집에 있는 게 당연하지. 어머니, 경찰 부르겠습니다. 부르라고. 부부 사이 일에 경찰이 뭘 할 수 있는데.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강지훈, 잘 들어라.
너 이혼 소송이고 뭐고 다 취하해. 우리 민호한테 건 형사고소도 다 취하해. 그리고 내 빚 갚아줘. 어머니, 무슨 말씀을. 6억이야. 상가 중도금이랑 이자 다 합쳐서 너 명의로 깔끔하게 한 번 더 빌려와. 그럼 애 보여줄게. 저는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안 그러면 너 평생 애 못 봐. 알았어. 우리 민호가 친권자야. 내가 친할미야. 너 같은 거 끼어들 자리 없어.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귀가 멍해서 차 소리도 사람들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지훈아, 정신 차려. 응, 엄마. 우리 일단 경찰서부터 가자. 저는 엄마를 부축해 다시 택시에 올랐습니다. 근처 지구대에 들어서자 책상에 앉아있던 경찰관이 안경을 살짝 올리며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애 아빠가 친정에 와서 외할머니를 밀치고 생후 2달 된 아이를 데려갔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잠시 저를 빤히 보더니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애 아빠라면 산모님 남편 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에요. 변호사도 있어요. 그러면 좀 곤란한데요. 경찰관이 손가락 끝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부부 사이의 양육권 다툼은 저희가 관여하기가 좀 어려워요. 가정법원 쪽으로 가셔야 돼요. 제 어머니가 다치셨어요. 팔꿈치하고 무릎이 다 까졌어요. 저는 옆에 앉은 엄마의 팔을 가만히 보여드렸습니다. 엄마가 옷소매를 살짝 걷어 보이셨습니다. 경찰관이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정식으로 폭행으로 고소하시면 접수는 해드릴게요. 그런데 가족 사이라 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애는요? 2달짜리 애는요? 그건 어떡하라고요? 저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짚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산모님, 진정하시고요. 경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일단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법원에 양육권 관련 신청부터 하시는 게 빨라요. 저희가 지금 가서 데려올 수는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천장을 한번 올려다 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노랗게 번졌습니다. 엄마가 제 손목을 잡고 가만히 흔드셨습니다. 지훈아, 가자. 일단 변호사한테 가자. 저는 엄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작고 차가워서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지구대를 나와 길가에 서서 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 번 가자마자 서 변호사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산모님, 변호사님, 애가요. 아이가 없어졌어요. 저는 길 한복판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가로수에 등을 기댔습니다. 누가 데려갔어요? 민호하고 시어머니가요. 친정 엄마 밀치고요.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소송 다 취하하고 6억 빌려오라고 협박했어요. 산모님, 지금 어디예요? 서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오피스텔 근처 지구대 앞이요. 택시 잡으세요. 사무실로 바로 오세요. 지금 당장이요. 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제 옆에서 작은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다친 것도 다 나 때문이야. 무슨 소리야?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이 있어. 엄마가 제 등을 마주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흘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택시가 한 대 도착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먼저 태우고 뒷좌석에 따라 올랐습니다. 기사님께 주소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한 점 떨림도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거리의 불빛들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민호의 번호가 시어머니의 카톡 프로필이 그 위에 가지런히 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길게 눌러 두 사람의 번호를 차례로 차단했습니다. 이제 협박 전화는 받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할 일은 들어줄 일이 아니라 끝낼 일이었습니다. 서 변호사 사무실 응접실에 도착했을 때 서 변호사는 이미 책상 위에 종이 더미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님도 이쪽으로요. 서 변호사가 엄마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두 손으로 잔을 받아 드시며 작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리와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이거요. 그동안 모은 거 다 들어있어요. 잘하셨어요. 서 변호사가 메모리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폴더 수십 개가 떠올랐습니다. 서 변호사가 그중 한 폴더를 열고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오피스텔 앞 화단 쪽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민호가 엄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내는 장면이 또렷이 잡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화단 모서리에 부딪히며 주저앉는 모습도 시어머니가 옆에서 길을 막아서는 모습도 다 찍혀 있었습니다. 서 변호사가 영상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산모님, 이건요. 단순한 부부 다툼이 아니에요. 네. 주거 침입, 폭행, 그리고 미성년자 약취, 죄목이 3개예요. 게다가 아이가 2달짜리예요. 법원도 경찰도 그냥 못 넘어가요. 서 변호사가 펜을 들고 종이에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밤 안에 경찰서 청문 감사실로 갈 거예요. 일선 지구대가 안 움직이면 위에서 움직이게 해야 돼요. 네. 같이 갈게요. 동시에 법원에 임시로 양육자 지정하는 거하고요. 아이를 산모님한테 즉시 인도하라는 결정도 받을 거예요. 빠르면 내일 오전에 나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물잔을 손에 꼭 쥔 채 듣고 계셨습니다. 서 변호사가 잠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산모님, 한 가지 더요. 언론하고 맘카페에도 같이 올려야 해요. 글은 제가 검토해 드릴게요. 제가 직접 써요. 네. 산모님 말이 가장 힘이 세요. 서 변호사가 노트북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자판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릴 줄 알았는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눌러졌습니다. 2달짜리 아이가 친할머니 집에 강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 외할머니가 어떻게 밀쳐졌는지, 어떻게 다쳤는지, 지구대에서 어떤 대답을 들었는지 저는 사실만 적었습니다. 다 적고 나서 서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 청문 감사실에서 저는 CCTV 영상이 담긴 메모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감사실 책임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이게 단순 양육권 다툼이라고요. 누가 그러던가요? 지구대 경찰관이요. 서 변호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책임자가 인터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새벽 안에 긴급 출동 준비해. 가정법원 결정 나오는 대로 바로 갈 거야. 저는 자리에서 가만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였습니다. 법원에서 임시로 양육자를 저로 지정하고 아이를 즉시 인도하라는 결정이 나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접근 금지 결정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서 변호사가 결정문 사본을 손에 들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가시죠. 경찰관도 집행관도 다 시댁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한번 꽉 잡으셨습니다. 우리 손녀 잘 데려와. 응, 엄마. 다녀올게. 시댁이 있는 빌라 앞에 도착하니 경찰차 2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결정문을 들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3번을 눌러도 안에서 응답이 없었습니다. 문 안 열면 강제로 개방합니다. 마지막 안내드립니다. 집행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안에서 시어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남의 집을 열어. 누가 어쩌라고. 경찰관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법원 결정문 있습니다. 문 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행관이 열쇠 기술자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도어록이 풀리는 소리가 짧게 울리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시어머니가 2팔로 아이를 끌어안고 서 있었습니다. 이민호가 그 옆에서 멍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아이가 시어머니 품에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기저귀가 흘러내려 있고 옷자락에 분유 자국이 누렇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아이 주세요. 누구 마음대로. 내 손주야. 시어머니가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이 시어머니의 옷자락에 짓눌렸습니다. 경찰관이 시어머니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어머님, 아이 다칩니다. 놓으세요. 왜 내 손주를 뺏어가? 시어머니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저는 2 손을 뻗어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제 품에 들어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울음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제 가디건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야. 엄마 왔어. 뜨거운 것이 눈가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은 등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뒤에서 이민호가 비척비척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한 번만. 경찰관이 이민호의 어깨를 잡고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이민호 씨, 폭행하고 약취 혐의로 경찰서 동행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지훈아. 이민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은 채로 이민호를 한번 봤습니다. 이민호의 2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시어머니가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우리 민호.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마룻바닥을 두드렸습니다. 강지훈, 너 이러고도 사람이야. 어머니가 무릎 꿇는 거 한번 보고 싶어?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2 손을 모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2달 전에 산후조리원에 있던 저한테 제사 음식하러 오라고 하셨을 때요. 그때 한 번만 봐달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안 봐주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안 봐드려요.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경찰관이 옆에서 길을 터주었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까지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제 가슴팍에 작은 얼굴을 묻고 새근새근 숨소리를 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화장이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 변호사가 1층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가만히 다가와 어깨를 한번 꼭 잡아주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산모님,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제야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빌라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정수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들어 햇볕에 비춰봤습니다. 손가락 5개가 햇살을 받아 발그레하게 빛났습니다. 석 달이 지난 봄날 오후였습니다. 법원 복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서 변호사 옆에 앉아 결정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판사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민호의 형사사건과 이혼사건이 함께 마무리되는 자리였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강지훈에게 있다. 이민호는 강지훈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큰돈을 빌린 죄가 인정된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인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모은 채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귀가 멍하다가 한 박자 늦게 가슴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민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청석 맨 뒷줄에서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서 변호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산모님, 끝났어요. 정말이요? 네, 진짜로요. 서 변호사가 평소답지 않게 옅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등불이 환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살짝 등을 기대었습니다. 서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가시죠. 어머님이 기다리세요. 법원 정문 앞에 친정 엄마가 아이를 안고 서 계셨습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가 제 머리카락을 손으로 꽉 쥐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엄마, 끝났어. 그래,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엄마가 제 등을 손바닥으로 쓸어주셨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소송이 모두 끝난 뒤 시어머니가 무리하게 들어갔던 신도시 상가는 결국 사기 분양으로 밝혀졌습니다. 분양 대행을 맡았던 회사는 이미 문을 닫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투자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이민호 앞으로 거액의 빚만 남았습니다. 이민호는 형사처벌 전가로 다니던 은행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은행원이라는 단정한 명함은 더 이상 이민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시댁 빌라로 매일같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친척을 건너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이민호가 새벽 2시쯤 전화를 걸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차단했다가 3번으로 다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길게 망설이다 한 번 받았습니다. 지훈아. 이민호의 목소리에 술기운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저는 잠시 듣고만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너무 매달려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지훈아, 한 번만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호야, 우리 아이 이름 알아. 수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우리 아이 이름 알아. 이민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핸드폰을 머리맡에 내려놓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제 옆에서 작은 손을 펴고 단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마케팅팀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발령 첫날 본부장님이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셨습니다. 강 팀장,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저는 명함을 새로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함 위에 적힌 강지훈 팀장이라는 글자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처럼 낯설었습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오래 기다린 이름 같았습니다. 봄볕이 좋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유아차에 태우고 친정집에 들렀습니다. 아빠가 현관에서 등산 모자를 쓰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김밥 도시락 가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손녀, 할미한테 와. 엄마가 손을 내미시자 아이가 두 팔을 활짝 펼쳤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혼자 일어서서 두어 걸음 떼는 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훈아, 차에 짐 실어. 아빠가 재촉하셨습니다. 네, 아빠. 저는 차 뒷좌석에 도시락과 돗자리를 실었습니다. 가까운 공원에 도착하니 벚꽃이 한창이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그 위에 아이를 앉혔습니다. 아이가 꽃잎 하나를 손에 잡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엄마가 도시락을 펴며 김밥 하나를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딸, 많이 먹어. 엄마, 나 다이어트 중이야. 무슨 다이어트? 우리 딸은 그냥 먹어도 예뻐. 엄마가 옆에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빠는 그 옆에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어라 작게 흥얼거리셨습니다. 저는 김밥을 천천히 씹으며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평범한 토요일 오후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풍경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산후조리원 침대에서 부재중 전화 99통을 보며 떨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이민호의 빈손과 시어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 친정 엄마의 까진 무릎이 떠올랐습니다. 서 변호사가 처음 휴지를 건네던 그 순간도 새벽마다 노트북 앞에서 통장 내역을 캡처하던 손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김밥을 삼키고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엄마가 제 옆구리를 살짝 찌르셨습니다. 무슨 생각해? 엄마, 나 진짜 잘한 것 같아. 뭘? 그때 도망친 거, 다 끝낸 거, 안 참은 거. 엄마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 딸, 잘했어. 진짜 잘했어. 저는 엄마의 어깨에 잠시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엄마의 어깨에서 익숙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가 돗자리 위에서 일어나 두 손을 흔들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두 팔을 활짝 펼쳤습니다. 아이가 휘청거리며 제 품으로 폭 안겨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작은 심장이 제 가슴에 닿아 콩콩 뛰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정수리에 입을 맞췄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우리 모녀 위로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딸, 평생.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서 2달짜리 아이를 안고 친정으로 도망치던 그 밤의 강지윤에게 천천히 말을 건넸습니다.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이제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강지윤으로 살아가겠다고. 내 인생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라고.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우리 모녀의 머리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도시락통에서 김밥 하나를 또 집어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저는 김밥을 받아 물고 활짝 웃었습니다. 강지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산후조리원 침대 위에서 부재중 전화 99통을 보며 떨던 한 여자가 1년 뒤 회사의 최연소 팀장이 되어 벚꽃나무 아래에서 환하게 웃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지훈이 만약
그날 시어머니의 호통에 굴복해 짐을 싸서 시댁으로 향했다면 지훈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돈줄로, 누군가의 하녀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훈은 도망쳤고 울었고 그 다음엔 일어섰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우며 살아온 한 여자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운 이야기.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폭력과 기만에 끝내 굴복하지 않은 한 엄마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지훈과 같은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너무 오래 참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